민티님들, 우리 민티로 아, 정해졌어요. 네, 칭해주셨네요. 찡해져. 네. 민티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5일자 민트 TV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저 혼자 하지 않고, 박예슬 기자님과 함께 합니다. 아, 여기는 좀 다르실 텐데, 여기가 김용민 의원님 숙소예요, 네, 지역사무소. 지역사무실. 너무 좋아요. 어제 저 혼자 할 때는 아무런 박수 소리가 없더니 오늘은 박수 소리가 이렇게 크다니요. 김 의원실 가족들과 예. 사이가 좋습니다. 예. 지금 앞에서, 한 분, 한 분 뿜으시는데요. 아니, 저만 그렇게 느꼈나 봐요. 저희 블랙홀 보좌관님이라고 저분이. 네. 예. 여러분, 처음엔 블랙 보좌관이라고 누가 불러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분이 블랙인 이유가 있어요. 저분이 이 방송만 보면 화면이 블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블랙 보좌관이라고 불렸는데 블랙 보좌관이 이건 멋있다는 거예요. 뭔가 무슨 숨겨진 요원 같고. 그래서 블랙홀로 바꿨습니다. 블랙홀 보좌관님으로. 엑스맨일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엄청 바쁘셨죠? 정신 없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천이 저도 확정됐기 때문에 지역에서 선거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선거운동 바로 아직 시작하지 못했는데, 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슬로건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선대위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맞아요. 이제 본회의도 있었고, 그 본회 결과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명확히 21대 총선, 음, 김건희 여사 방탄 총선이다. 맞아요. 정확히. 그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제안 설명, 그러니까 제안 설명이죠, 일종의 제 의견을 요구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너무 그 구구절절히 정치적인 것이고 진짜 김건희 방탄을 온몸으로 법무부 장관마저도 현직 장관마저도 그렇게 막 표현을 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좀 안타깝고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뺀 앞자리거든요.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 못하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똑바로 하시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맞냐고 반복하고 여러 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네. 자결이 혹시라도 될지 않을까.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의혹에 대해서 총선 전에 털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을까 했더니 정말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혈안이 된 그런 국민의힘. 정말 역시나였죠, 역시나. 정말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하지 않는 한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이죠. 일종의 진짜 수구 세력들. 이제 대한민국에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수구 세력들이 아직도 저렇게 기득권을 의지하면서 파묻히고 있으니 우리 삶이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만 사실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래 국민의힘 나빠 이렇게 했을 텐데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저는 김용민 의원님이 검사 탄핵할 때 굉장히 고군분투하셨잖아요. 여러 법안들도 통과하실 때마다 개혁적으로 법안 발의하고 당에서 때로는 비판을 받더라도 소신있게 걸어가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드셨어요. 정말 요즘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고 네. 사실되는 확인들 보면서 정말 당내에서 외롭겠구나. 제가 아니, 완전 외롭진 않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그 진짜 개혁을 앞장서서 외쳤던 의원들이 사실 당내 소수였고, 그러니까 숫자로 소수였고, 그 사람들이 정말 헤쳐나가기 힘들었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당권을 가지고 있거나 당직을 중요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물론 제가 최고위원 잠깐 하긴 했었지만 네. 그때 이제 그 한 발 뛰었던 게 언론개혁이었고 그러면은 한 발도 못 뛰었어요.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데 이낙연 전 당대표 시절에 언론 개혁을 위한 당 기구가 있었어요. 지금 존재하나요? 지금은 없죠. 이제 당대표가 바뀌면 그 모든 기구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 체제 때 다시 언론개혁 미디어 혁신 특위를 띄웠던 게 이제 제가 띄운 거고 네. 그 직전에 그 이낙연 대표 시절에는 언론개혁을 위한 TF였는지 TV였는지 지금 그거는 약간 좀 헷갈리는데 당내 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구에서 했던 것들을 언론개혁 과제를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추진하려고 봤더니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었어요. 그 기존에 만들었던 언론개혁 TV라고 만들었던 곳에서 이낙연 당대표 시절 아무것도 안 했고 뭘 했냐? 오히려 언론과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하면 대선에
대선 가도록 할 때 언론이 잘 써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그런 단위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나 추측이 돼요. 추측된 건 아니고, 네, 나나지만 추측을. 그렇죠. 아, 이것도 속내를 막 얘기해버리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하면서 민주당을 완전히 정치시켰고, 늪으로 빠뜨려버렸다는 얘기가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엄중 신중. 예, 언론 개혁해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대선 준비하느라고 언론과 친해지려고만 노력했고, 검찰 개혁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검찰 개혁 지금 하면 선거에서 진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한 사람 다 주저앉혀버렸고. 예. 제가 이낙연 당대표가 출마하려고 하면서 저한테 차 한잔 하자고 했을 때 제가 특히나 부탁했던 게 검찰 개혁은 반드시 끝내주셔야 됩니다. 당대표 되시면. 그래야 대통령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언을 했거든요. 보셨어요? 그 당시에만 뭐, 말할 수 있다. 알겠다는 식으로 답은 했죠. 어, 예. 네. 뭐 또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하시긴 했는데, 엄중하게. 예. 네. 그래도 반대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알겠다는 식으로 잘, 그 취지를 잘 살려보겠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 게 왜 드러나고 있는 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한 후에 전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네. 시민분들과 우리 국민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 정당 옷만 갈아입고 국회의원만 되면 정치적 가치 소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도대체 민주당 내 다선 의원들 중에 어떻게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가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걸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진짜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리만 쫓다 보니, 동지는 온데간데도 없고, 지지자도 당연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내가 나한테 자리를 주는 곳이 선이다. 이렇게 양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점점 기득권화돼 가고 있고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 그리고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을 하는 거죠. 왜냐면 민심 안 읽어도 좋은 자리 가니까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 또 하고 삼선 사선 계속 하니까요. 민심이랑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민심을 읽고 민심을 따라가면 당내에서 야, 너만 틀려고 그래. 약간 이런 분위기. 야, 우리는 다 해봤어. 이러면서 야, 나도 초선 때 다 해봤고 나도 열정 있었고 뜨거웠어. 막 약간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다선이 될수록 오히려 국민의 음성을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전략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요. 그런 게 지금 거의 없죠. 물론 이제 그런 걸 고민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어요. 없진 않아요. 요번에 소속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가 알려진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표현에는 몇 있으세요? 네, 축하면 저를 불러서요. 야, 당이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된다. 어, A라는 개혁과제가 있어. 이 개혁과제를 빨리 네가 치고 나가라. 나는 네가 하는 걸 뒤에서 다선으로서 최대한 전폭 지지할 테니까 일단 지금 네가 목소리를 내라. 라고 해서 제가 그 안민석 의원한테 등 떠밀려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때마다 우리 저희 보좌진들은 이상하게 진짜 맛있는데 지금 뭐 안민식 의원님 국회에서 꽤 오래 활동하셨는데 본인이 하셔도 될 텐데. 물론 이제 제가 굳이 변호하자면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도 우선이다 보니까 본인이 먼저 나서면 모르겠어요.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실 때는 중진 의원이 나서줬다 이렇게 잘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동료 의원들한테 왔다 당하거든요. 너 중진이 왜 그런 거 아니냐 특징없이 이런 분위기거든 민주당 내 그동안 개혁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이런 진짜 루가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민석 의원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초선들이 나서주고 특히나 초선은 그룹이 있었어요. 철험회라는 그룹이 있었으니까 그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중진들이 서포트할게. 그래서 니들이 어쨌든 간 우리 당을 나중에 계속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줘라. 라고 하면서 저를 그렇게 등 떠밀었습니다. 시알고리가 돼주시네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되게 무거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본다 탄핵을 하겠다라고 딱 했을 때 중진 중에 한 제일 먼저 동의하고 다른 중진을 설득해주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안민다고 정청래 의원 이런 네.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고맙죠. 중진들한테 좀 기다려.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해. 그리고 특히 초선들이 열심히 나서줘. 라고 이렇게 응원해줬던 분들이었어요. 저는 좀 많이 충격받으셨을 것 같은 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바로 또 국민의힘에서 우선 공천을 합니다. 아,
그랬죠. 대결 구도로 네, 유도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없으면 이제 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사람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돌이켜보니 문재인 네,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이었던 지금 현 대통령도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출입해갔죠. 아, 다 그랬죠. 그 최재형 감사원장도 국민의힘 가서 종로에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고, 다 민주당 사람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나요? 인재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는. 아니면 우리 당 인재가 좀 이상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아, 좀 부끄럽고 창피하긴 한데요. 아, 아무튼 계속 그렇게 되네요. 네, 마이크 얘기가 조금 있는데 음. 혹시 마이크를 가운데 서로 마주보는 곳에 두면 안 될까요? 저기 지금 안지걸 TV PD님이신데 여기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제 계정으로 들어와 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울리시나요, 여러분? 한번, 목소리가 끊긴다고 하니까 네, 마이크 조정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잠시 타임. 잠시 마이크 조정을 이쪽으로. 지금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좀 괜찮으셨으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채팅창에 1 부탁드리겠습니다. 끊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한다. 아니, 공간 자체가 약간 창고 같아서 울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네. 아,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음대를 잔뜩 붙여놔야겠군요. 공간이 약간, 아니고 수칠이다 보니까 예, 울릴 수 있겠네요. 게다가 좀 넓어서, 그러니까 창고처럼 그냥 딱 보셔서. 아, 네. 아, 마이크 좋다고 지금 1번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마이크가 좋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가, 우리 저희 김영주 부의장 얘기는 정말 할 얘기가 계속 많고 까도까도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너무 즐거웠던 거, 그렇죠. 어떻게 입당을 하죠? 게다가 그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에 전혀 부끄러운 기색이 없잖아요. 멋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환하게 웃는 게 화가 날 정도로, 아니, 저는 너무 했던 게, 어떻게, 기대원 되게 입혔는데 너무, 네, 나는 기다렸습니다. 라는 듯이. 네. 한통 비대위원장 입혀준 손가락 봤어요? 이렇게 입혀줬는데. 그거 같아요. 아니, 뭔가 이렇게 접촉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입혀주더라고요. 그래도 우선 공천을 하는 것 보니 이기기 위해서 역시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쪽 당도 그렇고 지역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까지 다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인데 네. 갑자기 지지해 주세요라고 서로서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부도 저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아, 긴장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원래 민주당 후보 의원이었던 네, 분이 이제 우리 당 후보기 때문에 뽑아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게 소신 있는 정치인가요? 그게 최소한 뭐 1년이라도 지났거나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랬으면 모를까. 어제 오늘 갑자기 사이에 바뀌었는데 갑자기 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최근에 이런 기사도 있었죠. 작년인데 우리 김영주 부회장이 아마 그 본회의에서 일본 여행 이렇게 검색했던 거 네. 기억나시죠? 의원님이 오지순 진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미친 듯이 남의 안을 걷고 있었죠. 비 맞으면서. 네. 아니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김용민 의원님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완주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저도 근데 그랬어요. 하시더라고요. 진짜 출발할 때 첫날 완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했죠. 아무튼 근데 그때 일본 여행 그 검색했을 때 솔직히 좀 부끄럽긴 했지만 근데 이제 국힘이 그걸 되게 세게 비난했거든요. 뭐 비난했었죠, 그때? 민주당 민폐 길거리 정치 일본 여행 계획한 김영주 사직해야 한다. 네. 길거리 정치는 우리가 제일 북부시 운전하면서 방류 그쵸. 집회한 걸 길거리 정치라고 했군요. 아무튼 일본 여행 계획한 김영주 사직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사직해야 될 사람이라고 비판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당에 수가 돼서 됐어요. 네. 뽑아주세요. 이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김영주 의원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환골탈태를 한 네. 것인지 예, 서로 지금 멘붕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김영주 부회장을 홍보할까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번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지지 연설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안 가겠죠. 네. 못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비대위원장을 데려갈 것 같아요. 거긴 가야죠, 뭐. 자기가 영입했으니까 네. 열심히 가야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네. 당대표도 특별히
영등포 지역구, 아, 국회의장 그랬죠. 김영주 의원 지역구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안 네, 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그렇죠. 긴급 기자회견을 네. 하셨죠. 긴급 기자회견을 현장은 가셨나요? 현장은 못 가셨죠. 저는 여기 오는 길이어서 아, 그러셨군요.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네.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 사천이다. 그리고 네. 사적이다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은 인내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 하지만 언론도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다. 그렇죠. 언론조차 국민의 알 권리인 네. 총선에서의 투표의 결과를 여론을 후도하는 조작에 가담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리고 강하게 싸우겠다. 그래서 대통령, 그리고 어느 정당의 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네. 정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언론, 네. 참지 않고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네. 같아요. 선명한 입장을 밝히셨고, 사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와 관련해서 당의 관건 선거 대책 그 특위가 만들어졌고 제가 네. 특위위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한 차례 고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 주 중으로 추가 고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강도 높게 비판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동안에는 뭐 공천 과정에서 뭐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 어쩌다 하면서 일방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왔거든요. 물론 공천 과정에 모든 당이 다 네. 모두가 만족하는 공천을 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튼 언론은 그렇게만 보도해 와서 결국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 선거, 그러니까 관권 선거가 원래 공직선거법상 이런 게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심성 정책들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900조 예산이 들어가는 그, 공약들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야말로 그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관권선거였거든요, 대표적으로. 살포하는 선거인 거죠. 옛날에도 관권선거의 말로는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명백한 민주당 차원의, 정 차원의 대응. 저는 관권선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탄핵까지도 우리가 들고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대통령 탄핵 사유다 해서 명확하게 들고 나와줘야 돼요, 이 정도는. 그런데 아직 당이 그 정도까지는 못 나가고 저 혼자 탄핵만 외치고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혼자는 아니죠. 우리 거리에 촛불 시민들 함께 탄핵을 외치고 계시지만, 의원 중에서 이제 거의 저 혼자 계속 탄핵을 외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안이면은 우리가 탄핵을 좀 명확하게 언급해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좀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 저는 좀 의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충격을 받았어요. 미세먼지 농도인 1을 네, 책으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맞아. 한동훈 비서관장이 고발을 했어요. 네, 방심위에 제소를 걸었는데 이 모습을 그렇죠. 보면서 와 정말 치사하게 언론 재갈 물린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시민들께서 다양하게 그걸 패러디하는데 갈아타는 곳 1번 출구 뭐 이런 것들 네. 막 올리면서 이것도 그러면 다 고발해라 압수수색해라 막 그러고 있죠. 정말로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오로지 다 그런 쪽으로만 지금 보이고 있나 봐요. 원래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할 때 미세먼지가 수치가 낮으면 1에 표시할 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날씨입니다라는 네, 의미로.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뉴스회전 2도 네. 그러면 2번 찍으라는 신호 아니냐. 이것은 왜 방심위에 제소를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내로남불이죠. 사실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그래서 방심위에 제소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좀 강하게 네, 방송사를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지켜줘야죠. 그 역할을 고민정 최고가 해야 됩니다. 언론이 아니, 당내 특위가 있어요. 언론 자유를 네. 수호하는 특위가 있고 특위위원장이 고민정 최고예요.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셨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고민정 최고께서 뭐 사퇴하셨지만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지역에서 개인기로 총선의 당락을 크게 좌우하기는 쉽진 않아요. 특히 총선 같은 경우 수도권 총선은 당이 이기는 선거로 가야 그렇죠. 예, 지역에서 승리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투표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제 주변의 분들 네. 보면은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을 그냥 통해서 민주당 보고 찍고 네, 그런 저는 사실 이번 대선 이후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 이제 첨선이신데 네.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그렇거든요. 정치에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맞죠.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지라고 크게 관심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이기는 선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중요한 순간순간에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강하게 행동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조용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점들이에요. 네. 자, 의원들은 다 전문성이 있고 빛나는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 영역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빛을 발해줘야 돼요. 그렇죠. 민주당 차원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야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싸워줘야죠.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렇죠. 정 안 되면 내가 목소리를 낼 테니까 옆에서 함께 해주세요라고 손을 내밀면 웬만한 또 사람들 같이 하거든요. 그래, 네가 하는 건 나는 옳다고 생각해. 하고 따라가거든요. 잘 모르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사람을 믿고 가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너 네가 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혼자 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너 소방금 때문에 그러지? 약간 이런 걸로 자꾸 폄훼하고, 이 사람한테 몰고 가는 거죠. 그게 좀 문제죠. 그래서 22대 국회가 의원님도 저번 방송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가 다선들도 생겼으면 좋겠고 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생겼으면 좋겠고 네. 의원으로도 철험회가 만들어져서 맞아요. 좀 부분에서 대응해야 되는 당 차원의 문제들을 조직해서 움직여주는 의원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당에서는, 당 공식 조직에서는, 특히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대랑 저쪽 원내대표랑 항상 협상을 해야 되는 네.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르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너무 세게 지르면 나중에 수습을 또 이 사람이 해야 되니까, 네. 되돌아올 길을 또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항상 답답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뭔가를 끌어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물론 저는 어떨 때는 협상 필요 없고 그냥 그 책을 쭉 가자 이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세게 못 지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당내에서 이런 개혁 세력들이 세게 질러주면 그렇죠. 그게 엄청 큰 힘이 되거든요. 동력을 받죠. 네. 가서 저도 계속 원내대표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세게 지를 테니까 우리 핑계 대라. 쟤들 진짜 못 말리겠더라라고 하면서 우리 막 욕하면서 오히려 협상을 하시라. 이렇게도 막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서로. 그래서 22대 총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가짜 뉴스 또한 카카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이 정책 보도나 또한 책임을 지는 모습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걸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일해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할 일은 진짜 많은데 의원들이 안 보이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22대 총선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의원님은 22대 총선에서 가장 먼저 만약 다시 네. 국회로 들어가신다면 네. 발의하실 법안 준비되어 있나요? 있죠. 어, 지금 1순위가 통합 중이에요. 아, 1번, 그러니까 그 후보군을 말씀드리면, 네. 당연히 검찰개혁법,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다시 지금 발의를 할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 이번에 지금 폐기됐던 네. 김건희 특검법을, 물론 어제 이제 권인숙 의원이 다시 발의하긴 했지만, 22대 때 다시 발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 중에 어떤 걸 먼저 할까 고민 중입니다. 경합 중? 요즘 의원님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채, 양, 명주. 명주. 혹시 아시나요? 알죠, 알죠. 저도 들어봤어요. 저는 이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이채양 명주. 맞습니다. 법안 이름도 이채양 명주로 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채양명주도 괜찮고, 아예 그냥 윤석열 정권 심판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의 모든 잘못을 다 모조리 특검해야 되는 정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합니다, 진짜.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 기대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일단 들어가고 나서
네. 들어가게 해주실 거죠? 남, 만들어 주실 거죠? 남양주 병에 계시는 우리 많은 네, 유권자 여러분, 일 잘하고 잘 싸우고 또 싸워서 이겨봤던 경험이 있는 우리 김용민 의원님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이 좀 올라온 거 읽어드릴게요. 네, 민트TV에서 정말로님이 탄핵 외쳐야 해요.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원하는 거는 야당이 탄핵을 외쳐야 될 때 왜 안 외치냐? 도대체 언제까지 엄중신중하게 고민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냐? 한 번은 모든 걸 던져라!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국민들도 계세요. 음, 맞아요. 해야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지금 너무 주저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해야 됩니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좀 선명해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약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둘이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네. 언론은 민주당이 공천 잡음이 있는 것처럼 부각시켜서 사실은 저쪽은 막 분신까지 구분하고 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분을 또 구속까지 했어요. 그것도 되게 지금 황당한 일이긴 네.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민주당만 공천 잡음이 있는 것처럼 계속 부각하면서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심판론이 아니라 민주당 심판론이 오히려 커지는 것 같고 민생을 챙기는 민생 정책으로 이렇게 약간 흘러가는 그런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생 정책 대결은 지금 이번 22대 선거의 핵심 과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늘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번 선거를 그 결정짓는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는 아니에요. 그게 핵심 아니라 과제는 뭘까요? 이 민생을 챙기기 위한 핵심 과제는 윤석열 정권 조기 종료죠. 그렇죠. 이거를 하기 위한 선명한 메시지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개헌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를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마침 조국의 조국 혁신당 네. 이거 헷갈리네. 조국 대표 그렇죠. 조국 만났어요. 맞습니다. 두 대표가 만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이 좀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기는 한데, 좀 지켜봐야 돼요. 저는 오늘 그 두 대표가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하객진을 네. 펼쳐서, 법으로. 적들을 포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표현 좋았던 것 같고, 사실은 그 뒤에 써있던 문구,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와닿았다기보다 사실은 아차 싶었던 게, 한 발 놓쳤다 싶은 게, 어떤 거였나요? 그게 못 살겠다 심판하자거든요. 제가 못 살겠다 심판하자를 우리 웹자보나 이런 데 만들어서 올리려고 생각해서 준비해 놨는데 보니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정말 늦었다 이러면서 이게 예전에 못 살겠다 자라업자인가? 못 살겠다 바꿔보자였던가? 네. 하여튼 그 엄청 유명했던 선거구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60년대였을 거예요. 그 무렵에.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장 좋았던 선거 문구다라고 지금까지 회자되는 네. 건데 그걸 약간 좀 바꿔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렇게 나왔던 건데 22대 그래서 국회가 네. 댓글에서도 올라왔지만 VVIP님이 22대 총선 이후에는 의원들의 게으름이 바뀔까요? 이것도 저는 의문인 것 같아요. 뽑아줬더니 또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 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어떨까요? 쉽지는 않은데요. 저 부분을 바꾸려면 첫 번째가 공천권을 공천권을 사실상 당원과 지지자들이 쥐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동안에는 공천권을 사실상 조직의 아니 계파의 보스가 쥐고 있으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보스, 계파의 수장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에게만 충성하면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구조가 좀 깨져가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그 구조가 많이 깨져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 조직의 계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당대표 선거 때 만들어지는데 당대표 선거 때 대의원의 비율을 대폭 낮춰놨기 때문에 단일 계파가 등장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으름 혹은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은 제어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라는 아, 거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이긴 해요. 민주당이 일하는 모습 좀 유능하고 효능감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가 좀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그런 길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보완책들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도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죠. 저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을까 항상 궁금해요. 제가 네, 강성의원으로 찍혀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 남양주 병 당원분들이 진짜 강성이세요. 맨날 저한테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이 중요한 순간에 왜 가만히 있냐 왜 탄핵 안 해치냐 맨날 저한테 이제 뭐라 하시니까 제가 우리 당원분들의 요구의 10분의 1만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고 중성으로 모여 있습니다. 남양주시 병 지역구 이 국민 여러분은 매우 똑똑하신 주권자로서 어떻게 일꾼을 써야 되는지 정확히 아시네요. 그럼요. 우리 민주명가예요. 남양주 병. 저기 써 있잖아요. 민주명가. 네, 민주명가입니다. 맞습니다. 가게슬 톡톡 제 채널에서도 지금 댓글이 달렸는데 네. 레이킴 님이 김용민 의원 강성인 거 왜 이렇게 웃기? 근데 그러면서 강단이 있어서 신뢰감이 엄청 간다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뽀미 님이 우리가 언론이 돼야 합니다. 라는 댓글과 스카이윈드 님이 민주당은 지금처럼 저놈들의 프레임과 농간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 정권 심판이란 대전제 위에 민생과 확고한 정책 이슈를 내세우는 일에 전념하길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판과 그 프레임 안에서 그 운동장에서 우리가 싸우면 지거든요. 이미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언론이 총동원돼서 저쪽만 지금 응원해주고 있는데 그 판에 들어가서 싸우면 이기기 어려워요. 판을 우리 판으로 만들어서 갖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요.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운동장을 아예 민주당 판으로 다시 짜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를 만나서 함께 연대해서 승리하자라고 했던 이런 메시지들은 전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정권 심판론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혹은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탄핵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외치고 주장해줘야 되는데 특히 비례정당 만들어진 비례정당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탄핵 얘기도 좀 강하게 해주면서 네, 한편으로는 개헌 얘기를 굉장히 강도 높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조국 대표는 7공화국 얘기까지 뭐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지금 개헌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실제 개헌안을 시민사회랑 만들고 있었고 만든다고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정책 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개헌 논의를 공론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얘기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할 수 있는 것조차 사실 국민들이 몰랐다가 그럼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회 법안 다 거부권 행사하면 되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의회 앞에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만큼 더욱더 회가 22대 때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것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지금은 200석이 필요한 건데 개헌도 마찬가지로 200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야권이 진짜 승리를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진으로 진짜 이렇게 압박해서 만들어서 승리를 해야 개헌도 가능하고 개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헌 요소 중에 하나는 탄핵 절차를 바꾸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을 헌재를 보내지 않고 국민투표로 바꿔놓고 그다음에 탄핵을 시켜야 깔끔하게 탄핵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구조에서 헌재로 갔다가 헌재에서 갑자기 기각되고 이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전국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개헌을 통해서 바꿔놓고 그다음에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저는 개헌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의원내각제 아닙니다. 맞습니다. 의원내각제로 개헌은 더도 막을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막아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로 확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의원내각제의 개헌은 안 된다라는 거는 함께 같이 외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개혁, 특히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에 대한 부분은 22대 때는 꼭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남발합니다. 사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시행령으로 다 풀어가지고 법을 위반한 초과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죠. 그 자체가 저는 탄핵 사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해요. 아, 봐라. 우리 공천만큼은 민주당과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우리 공천은 민주당과는 다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들 중 다선이 네, 대부분 다 공천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랬죠. 그, 다가 이제 TK, PK 이런 쪽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김건희 특검법 한동안 얘기했을 때 국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총선용이다. 방탄이다. 총선을 네, 지키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쟁이다. 그때마다 제가 뭐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네. 말씀드렸지만 이건 국힘 총선용이다. 잘 봐라. 공천 과정에서 국힘이 이 공천 과정에서 이거를 가지고 흔들면서 자기 공천권 보장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 국힘 총선용이다. 프레임에 언론이 자꾸 달려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쪽 얘기만 써주지 말아달라.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실제 그렇게 됐어요. 국힘 총선용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힘 맞습니다. 총선 공천용이 돼버린 거예요. 현역 의원들 중에는 대다수가 저는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도 호언장담하면서 아, 네. 국민의힘은 다릅니다 이야기하길래 얼만큼 다른가 좀 들여다봤는데 대다수가 다 대통령실에서 찍어 내린 사람 외에는 현역들을 다 유지했더라고요. 그렇죠. 경선도 없이 다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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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수. 전원 단수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지금 저쪽이 잡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잡음이 없는 것처럼 보도를 잘 안 하거나 그쵸. 혹은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것들. 예, 그 이제 정치 싸움이 저쪽이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제 그 스토프가 아니라 그냥 하위 20% 통보만 네. 했는데도 김영주 부의장이 탈당했잖아요. 그걸 보고 처음에는 김영주 부의장 정도까지 하는 분한테 저렇게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도 바로 저쪽에 입당하고 그다음에 그 하위 평가를 받았던 사유가 뭐 취업 청탁을 소명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면서 또 여론이 좀 반전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좀 평가를 제대로 했나 보다, 의원 평가를.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민주당이 훨씬 더 제대로 잘 공천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죠. 특히 이제 네. 저쪽에서는, 언론에서는 문명 충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붙이고 있잖아요. 비명, 뭐, 해가지고, 네. 친명은 살아남고, 비명은 행사한다. 이런 보도가 그렇죠.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마침 이제 민영배 의원이 어제인가 오늘인가 그걸 분석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어, 그, 뭐야,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이 있어요. 초구매라고. 아, 네. 이름이 네, 좋네. 초구매예요. 왜 초구매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초구매가 있는데 초구매 의원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출신이니까 뭐 대표적인 친문 성향의 의원들이라고 봐야겠죠. 이분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거의 절반 이상이 단수 공천 받았고, 그리고 대부분 경선을 다 하고 있어요. 그 경선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경선이 이제 진행 중인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문들 다 배제하고 컷오프 시켰다라는 건 맞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틀린 얘기인 그쵸. 것이죠. 정정보도 사실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친명, 비명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정신이 얼만큼 살아있느냐의 모습들이 진정성 있게 네. 드러났던 의원들의 모습을 당원과 국민, 지지자들이 심판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추구했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의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위 평가를 받은 분들이 이제 동료 의원 평가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좀 물론 있긴 네, 있었고, 그것 이외에 뭐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었다고는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지역에서 이제 경선을 했을 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바람직한지는 제가 네.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광주 지역을 보시면 광주 지역의 경선에서 어, 거의 다 물갈이가 되고 있어요. 한 명 빼고 현재 기준으로 어, 민영배 의원 빼고 어, 이게 되게 중요한 네.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의미가 의미가 되고 있네요.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야당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이 심지어
광주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그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3인 경선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본인 스스로가 계속 하셨거든요. 네. 나 죽으라는 거냐 막 계속 걱정하셨는데 한 번에 과반 이상을 획득해서 결선 투표 안 가고 바로 끝났어요. 근데 다른 지역은 현역 의원들이 다 지금 교체되고 있거든요. 경선에서 다 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게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과 광주 당원분들이 좀 명확하게 평가해주고 계신 거죠. 이 사람이 개혁에 앞장섰느냐,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시는 거거든요. 민영배 맞습니다.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개혁과 관련된 일에는 한참 항상 앞장서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광주에서도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에도 함께 또 활동하셨잖아요. 그럼요. 계속 같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추진했던 개혁의 거의 모든 과제를 다 민영배 의원님과 함께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의 음성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선한 야당 의원으로서의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정하게. 네. 그동안은 그래, 뭐, 우리 지역 사람이니, 그래, 한 번은 좀 음, 믿어보자라는 여론이었다면,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너무 사는 것도 힘든데, 야당의 견제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모습들에서, 이건 더 이상 냉정하게 봐야겠다.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내야겠다. 네.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열심히 하셔서 22대 국회에서도 저는 국민들에게, 모두에게, 네.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일단. 근데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한편으로 참 다행인 게 그래도 선한 야당 의원으로서의 책임 네. 그리고 법조인 출신으로서 가장 명확하게 벽을 바라보시면서 냉정하게 국민들이 지금 어떤 것을 침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면 당에서 좀 미움을 받을 것 같긴 한데 몇 번 있어요. 몇 번씩은 이제 저기 분명히 당에서 다선 의원들이 뭐라고 할 텐데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럴 텐데 어떻게 저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진하지?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 만약에 안 되면 변호사라도 하면 되지라는 생각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희 부자진들의 얼굴이 막 굳어지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도 너무 이렇게 자리에 연연하다 보면은 오히려 목소리 내야 될 때 못 내거든요. 주저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하려고 해요. 근데 저보다 오히려 민영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전 더 대단한 것 같은데,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되게 오래 하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가서, 신선함이 여전히 이제, 머릿속에 신선함이 있는데, 민영배 의원은 정치를 되게 오래 했고, 그러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혁에 앞장설 때에는 그런 거 진짜 좌고우면하지 않더라고요. 쭉 나가고 그때도 탈당까지 했잖아요. 네. 검찰개혁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을 떠난다는 게 진짜 네. 힘들죠. 특히 뭐 광주에서는 어, 공선이 진짜 어려운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만약에 복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냥 국회의원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복귀하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그걸 계속 문제 제기를 누군가는 할 거고 쉽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고 갔던 게 보면 정말 저분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선장사 정신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많은 책임 있는 다선 의원님들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 많은 음, 분들이 진짜 효능감 있고 민주당 정말 자신의 자리 지키기,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네, 국민 위해서 일하는구나. 지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새로 영입된 네. 인재들이 이제 22대에 그런 역할들을 또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그 역할을 계속 할 건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철험회 의원들이 한 절반 이상이 공천을 못 받거나 출마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험회 의원이 몇 명 이제 일단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본선 치르면 또 얼마나 줄어들지 불안불안한 상태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민주당 내 개혁 세력이 확 지금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22대 때 새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개혁 세력이 다시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커져서 정말 중요한 목소리를 내주고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정권 조기 종료를 시키는데 정말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영입인재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기는 쉽지 않은 단계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되게 살얼음판 같고 특히 지역 가면 지역에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다들 말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영입인재 분들을 제가 그래서 자주 소통하면서 그렇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얘기해야 그 됩니다. 정체성을 네, 영입 인재분들에게도 주입하시는 거죠. 네,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기처럼이라도 만들어 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별도의 새로운 이기찬원미가 만들어져야 됐죠. 김용민 의원님,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 다음 선거에 나와라. 네. 강한 민주당 목소리 내줘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22대 되시고 나면 그 후에 출마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전? 아직은 없어요. 아, 최고위원 한번 해봤잖아요. 네.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네, 진짜 답답하고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재선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눈앞에 있는 거니까 그거 재선에 올인하고 재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하여튼 뭐 다른 선거를 더 치르거나 출마하거나 할 생각은 없어요. 에너지도 없고 저희 부자진들도 막 얼굴들이 막 빛이 근데 김용민 의원실이 항상 바빠요. 의원님만 바쁜 게 아니고 부자진분들도 바빠요. 일이 너무 부지런하셔서 다 챙겨요, 하나하나. 그래서 저자진분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가끔 보면, 와, 이래서 이렇게 열일을 하니까 네. 김용민 의원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김용민 의원실의 모든 분들, 다음 국회 입성에도 큰 힘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 이번 총선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수도권이 특히나 중요할 것 같아요. 몇 군데가 접전 지역인데 그렇죠. 어떻게 될지 가장 궁금해요. 먼저 이야기할 곳은 명룡대전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계양을 그렇죠.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데요. 민심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궁금하긴 한데, 네, 저는 그게 언론에서 그냥 그 접전 지역으로 띄우는 걸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닐까? 그냥 두 후보가 그렇죠. 워낙 인지도가 있으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하면서 무슨 대권 흐름처럼 만들면서 관심도를 끌기 위해서 접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실제 투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지지율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네. 저는 실제 여론은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 거기가 또 민주당에게 좀 우호적인 지역이기도 했고, 이재명 당대표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전에 송영길 대표를 배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언론에서 말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한 떠오르는 게 한국벨트입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있나요? 제가 전략단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좀 살짝 아쉬운데요. 전략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전략단에 들어가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탄핵 얘기 계속 할 거니까. 어, 네. 그런데, 하여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명확하게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위기감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침, 어제자의 그 여론조사 네. 꽃에서 조사했던 걸로 보면 한강벨트도, 그래도 이기는 것으로는 우세 지역으로는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좀 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돈 많이 들였잖아요. 4억 들였던 건데 돈 많이 들인 여론조사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격전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격전지일 수 있는데 우리 당이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 걱정을 키워서 자포자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딱 뭉치면은 이기거든요, 진짜로. 딱 맞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동성동갑도 지금 네, 떠오르는 격전 지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윤희숙 전 의원과 전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네,
대 막 대결, 강 대 강 대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지역도 사실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그렇죠.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윤종석 전 실장이 선거운동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은 뭐 못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셔서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예, 그래도 어쨌든 간 윤종석 실장이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있으면서 일단락이 좀 잘 된 상태라 치고 올라가고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은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이팅 해봐야죠. 파이팅! 진짜 중요한 지역이 하나 빠져 있어요. 어디예요? 남양주병. 아, 근데 남양주병은 제가 보니 네. 분위기가 워낙 깨어있는 시민분들 많으시고 주권자분들이 일 잘하는 국회의원 다시 한번 재선시켜서 일 더 시켜야겠다라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남양주병 우리 시민분들께 김용민 의원 러브레터 한번 보내시죠. 네, 아니, 갑자기요? 네. 아니, 여기 격전지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여론조사가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지난번 선거도 제가 3% 정도로 간신히 이겼거든요. 그것도 새벽 2시, 3시까지 지다가 마지막에 역전승을 했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약간 인구 분포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령화되는 추세, 물론 전국이 다 고령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런 추세 등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에게 꼭 그렇게 우호적인 지역은 아닌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목소리 많이 듣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진짜 대화할 수 있고, 나의 어려운 점, 나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거를 열심히 듣는 그런 그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그런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 만나면 붙잡아 놓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의 픽셀톡톡 제 채널인데 동시송출 되고 있는데 사랑 뒤엔 이별님이 그때는 초선이셨죠. 지금은 레벨이 다르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직까지 4년간의 초선인데. 네, 4년간의 의정 활동 속에서 많은 네. 분들 진심과 진정성, 자신 있는 모습, 강단 있게 걸어가는 모습들이 오히려 유권자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네. 하여튼 더 믿어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사실 준비한 주제들이 많아요. 근데 김용민 그렇죠. 의원님과 사실 총선을 앞두고 오늘이 마지막 이제 방송이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무래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해서 이렇게 정기적인 방송을 하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저 라이브 하러 오시지 않을 거예요? 아, 당연히 와야죠. 카메라 들고 당연히 오셔가지고요. 와야죠. 네. 그래서 지역 구민들, 그리고 지역민들에서 어떤 분들이 지금 사실 저 많은 분들 만나는데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윤석열을 찍었는데 너무 못한다. 어, 윤석열 찍은 걸 후회한다. 네. 내가 죄스러워서라도 이번에는 후회를 먹어보겠다. 그러세요? 라는 민심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게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좀 감지가 네. 되는데, 그게 큰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언론에서 방해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흐름을. 열심히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다시 좀 되찾아가야죠.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의원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 선거 운동을 하셔서 제가 출연하지 못하니까 좀 아쉬운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당선 만약에 되신다면 네. 다시 한번 그럼요. 재개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약속 좀 의향이, 해주시죠. 의향이 있습니다. 당선,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방송을 재개해야 되는데 저희 보좌진들이랑 상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지. 지금 다들 딱, 예, 짚어주고 예, 막 계세요. 노려보고 계시고, 막 갑자기 자꾸 네. 일어나시고, 막 큰일 났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매일 하는 거는 진짜 보좌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것 같고 해서, 그래도 좀 자주자주, 이슈 있을 때마다 소통하고, 말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에게 선거운동 하실 때 잠깐씩 방송 켜세요. 라고 하고, 조아님께서 22대에선 언론개혁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친일청사님, 박예슬님 예쁘세요.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배동호님, 박예슬님과 같이 방송을 하니 1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네요.
네. 예, 마음 하나님, 거의 매일 소통 방송 좋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저도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그리고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조금 더 상식적이고 보다 나은 진실에 대해서 전달할 권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우리 김용민 의원님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 잘 싸우는 국회의원, 효능감 있는 국회의원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고 일꾼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댓글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오늘 발표했던가요? 보니까 이제 우리 비례정당, 네. 더불어민주연합 그 정당에서 비례 순번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네 자리는 네. 시민사회로 1번부터 4번까지 가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진보당, 그 다음에 그 민주연합이었던가요? 그 기본소득당,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있는 기본소득당 쪽에서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순번을 갔는데 기본소득당이 있는 민주연합 쪽에서는 3명 후보를 오늘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 후보가 확정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 쪽에서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할 거고. 근데 그거 비율을 보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민주당 기준으로는 앞에 10명을 먼저 당선시켜주고, 남는 의석을 민주당이 추가로 당선하는 구조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말 최대한 많이 당선이 돼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는 것이고 이번 선거 승패의 가장 핵심인 민주당 단독 과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단독 과반이 무너지면 윤석열 정권 심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 과제예요. 그래서 무섭네요. 좀 네, 우려스러운 게 이 정권을 3년 남은 시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총선에서 정말 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 있는 네, 단독 과반을 넘어서 151석 네. 을 그 차지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권이 최대치로 승리해서 200석 이상을 네. 가져가서, 개헌하고 탄핵하고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실패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얻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여권 연대를 여러 방식으로 깨트릴 수가 있거든요.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 저는 뭐 자리 하나 주겠다. 장관직을 제안하거나 뭐 아니면 합당을 해서 뭘 하거나 조정운동 그래서 간 거잖아요. 실제로 공천 받았고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야권 애들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민주당 단독 과반이 지켜지지 않는 한 굉장히 위험한 여대 야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참았던 어, 법적으로 법을 통해서 나쁜 짓 하려고 했던 게 본물이 터져버릴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일 못해도 막을 수 있었던 게, 네. 그래서 좀 답답하고 화가 나요. 여러분들 화나시겠지만 답답하고. 그래도 숨만 쉬어도 막을 수 있는 게 저쪽의 입법 폭주로 과거로의 회귀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가만히만 있어도 막아지거든요, 그거는. 게다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을 바로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1석 이상 갖고 있으면, 윤석열 정권이 뭘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망가뜨리는 건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과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포인트는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의료 민영화 법안을 만약 15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의료 민영화뿐 네.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민영화해서 정말 서민들은 죽어라! 그러네요. 철도부터 라는 시작해서 뭐 다 하겠죠. 전기. 국가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다 법으로 만들어서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아무리 무능하고 못하더라도 그냥 의석 갖고 있으면 그걸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물론 일을 잘해야겠지만, 당연히 잘해야겠지만, 하여튼 그게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고,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그래도 승리했다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최대한 많이 당연히 해야 되고, 만약에 지역구에서 151석 이상 당선되면 그거보다 뭐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지역구에서 그렇게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사실 현실이니까
비례 의석도 우리가 최대치를 확보해야 민주당 단독 과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주변에 그 선거 운동을 하시거나 주변 분들이랑 정치에 대한 얘기를,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관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만일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분들께서 너무 실망하셔서 투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네, 국민들 삶이 정말 파탄이 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막아야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데, 네, 그걸 더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또 보시는 기자님들도 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1번을 예측했습니다. 너무 무도하게 법을 가지고 장난치고, 네, 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하는데, 단 하나의 자유도 지켜지지 않고, 오로지 본인을 위한 이야기만 하고, 입틀막, 국민의 목소리 듣지 않겠다. 국민을 정말 개새끼처럼 보는 모습들이,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불 때가 됐는데, 라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2년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죠. 하여튼, 더 길게 못 봅니다. 이제 생존이 시대 정신이 됐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료시켜야 되는 게 우리 앞에 시대 과제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최소한 151석으로 국민의 삶을 피탄시키는 법안들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제어 장치잖아요. 맞아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순간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떠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남은 그럼 안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예, 윤석열 정권에서 만약 민주당 가반 최소한 151석을 차지하지 못해서 만약 여대 야소로 간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민영화할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이쪽으로 옮겨야 하나? 또,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사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지만 민생에 대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 물론 책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말 친일 정권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모든 이야기가 다 일본에서 나오는 입장들 같아서 한일전의 모습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일을 넘어서 이제 종일, 그렇죠. 순일. 이제는 맨날 뭐 종북세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종일 세력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순일, 일본을 따라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국민이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제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투표장은 꼭 옆 사람 손 잡고 최소한의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대통령은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까지 팔아넘기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자, 151석을 만들어 주셔도 하여튼 탄핵 열차는 출발합니다. 저는 어, 미친 듯이 탄핵과 개헌으로 달려갈 테니까 하여튼 151석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네. 151석 꼭 부탁드리고 탄핵 시판을 헌재가 결정하는 것도 없애야 돼요라는 댓글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개헌 이게 내용에 개헌 꼭 사항이라는 거예요. 네. 넣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개헌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그렇죠. 하기 대통령 때문에. 탄핵은 네, 국민이 최종 결정한다로 가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사실 저도 김용민 의원님과 방송하면서 좋았던 점은 에너지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요? 에너지를 많이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나 봐요. 1번이냐, 일본이냐 싸움이라는 말이 돌고 아, 있음. 그러네. 이거 의미가 있는 거죠. 1번이냐, 일본이냐. 야, 참. 맞습니다. 우리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를 보면 국민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정말 이번 총선은 한일전을 갈 수밖에 없다. 네, 한일과 그다음에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음,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이란 자신의 아내, 나의 가족, 내 측근 이외에는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을 증거인멸하고 있는데 이것도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덮고 네. 실행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인멸 한두 개만 네.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폐쇄했잖아요. 명품백 수수의 현장인 증거를 인멸했고 어, 네, 또 하나는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가장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국으로 지금 보내요. 대사로. 보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인적 증거 인멸이죠. 근데 네. 이분이 또 중요했던 게 작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탄핵을 이제 만지작거리니까 갑자기 사퇴해요. 그래서 사퇴도 사퇴지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질문할 거를 다 싹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새로 임명된 신원식 장관이 나와서 최상병 사건 자기 관련자가 아니니까 그냥 뭐 그냥 편하게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죠. 이런 증거인멸 시도들을 여러 번 했죠. 사실 증거인멸 한동훈 채널A 네. 사건에 관련해서 증거인멸인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번호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사실상 지금 대통령까지 탄생된 이 정권인데, 얼마나 이게 우습고 만만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이 정권의 무도함과 어, 법, 법 기술 적용, 그쵸.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법기들, 법을 알기 때문에 네. 뭔가 위법한 사항이 아닌 것처럼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리고 응징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심판을 해주시고 정치적인 심판은 국민이 해주시는 것이고요. 나중에 그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별도의 법적 응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22대에도 열리라는 김용민 의원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이제 총선 중에도 중간중간 의원님 부르시면 언제든 함께 방송을 하러 오겠습니다. 네, 긴급 라이브를 네, 긴급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찾아가겠습니다. 아니면 저 선거운동 하는 거 이렇게 영상을 좀 보여주셔도 좋죠. 제가 이제 사실 네. 여기 오는데 2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군요. 김용민 의원의 방송을 위해서는 한 2시간을 달려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니요. 또, 또 네. 만나는 네, 거죠. 곧, 나와서 네. 예, 안 하시려나? 저 의원실에 계시는 우리 많은 식구분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세요.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약의 증인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22대 국회에서도 우리 김용민 의원님 어떻게 활동하시고 계시고 네. 얼만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시는지 언론이 사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속 얘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자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도되지 않는 곳에서 각각의 분야에서의 책임이 있는 자세로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도 많다. 맞습니다. 제가 알아주시기를. 열심히 언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 1인 방송국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래서 여러분, 저도 박예슬 톡톡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박예슬 톡톡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또 김용민 의원의 개병 요정이죠.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민트 TV니까. 네? 개명 요정으로. 개병요정, 개연요정에서 그러게. 개병요정으로 바뀌었죠. 개병요정 아이고. 민트TV, 김용민 의원님 TV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방송을 여기서 네, 마쳐야겠죠? 네.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은 이제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네, 힘내시고 정말 민주당 91석 과반 의석으로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총선이 되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